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진우식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광고 하나 들으시고 교통 상황 들으시겠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어제 출근길과 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일산 쪽으로 올림픽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각각 정체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 강건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여의 하르나든목에서 한강대교, 그리고 한남대교 부근 일대로 밀립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올림픽대교부터 성수대교 쪽으로 서행으로 통과합니다. 또한 어제와 마찬가지로 월드컵 북로 일부 구간 통제가 이어집니다. 월드컵 파크 7단지에서 상암 초등학교 사이로 전면 통제가 되고요. 이 통제는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여의도 봄꽃축제가 시작되는데요. 국회의사당 뒷길인 여의서로, 그리고 한강 둔치길이 통제가 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오늘은 경제 뉴스 브리핑에 앞서서 미니 인터뷰를 먼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오프닝에서 어벤져스 촬영을 하는 마포대교 아래 자살한 시신 한 구가 떠올랐죠. 사실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보도만 안 됐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부동의 1위입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뿐 아니라 노인 자살도 그렇습니다. 하루 39명, 37분마다 한 명이 목숨을 끊는 나라, 10만 명당 계산하면 28명이 자살을 해서 OECD 국가 평균치인 12.5명의 두 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 자살은 개인의 생명만을 버리는 것이 아닌 가족, 그리고 나아가 사회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제 자살 사망자 72명의 유족을 만나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고, 자살자 8천여 명의 통계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심리적 부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참여했던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심리적 부검이란 말, 이 청취자들에게 아직도 생소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검이라고 하면은 그 고인의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심리적 부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인의 육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적인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살하신 분들이 실제 왜 자살에 이르셨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그 유가족이라든가 관련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심층적인 인터뷰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뭐 가족 관계라든가 병력, 소득, 그 외에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 뭐 유서까지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자살에 이르는 진짜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국내 최초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신 겁니까? 네.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자살률이 높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신 분들의 진짜 자살 원인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혼이라든가 실직, 사별 이런 것들은 사실 자살의 근본 원인이라기보다는 사실 자살 직전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심리학 연구팀이 한 1년에 걸쳐서 그 보건복지와 공동으로 대략 한 70분 정도를 모시고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한 분당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에 걸친 심층 인터뷰를 저희가 통해서 심리부검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 유족을 면담하고 그리고 또 자살 사망자 8천여 명의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하셨다는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자살 징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급성적으로 이 자살을 이르신 분들은 내가 자살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뭐 만성적인 자살을 이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강한 메시지보다는 평상시에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조금 모호한 그런 그 단서들을 많이 또 전달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고 4가지 유형마다 그 자살에 관련된 징후가 뚜렷하게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이 어떤 뚜렷한 자살 징후가 있다면 네. 이 주변의 친구라든가 가족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 위험하거나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징후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게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좀 젊은 분들, 그러니까 20대에 해당하는 분들은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힘들다, 그 다음에 잘 지내라, 뭐 이런 약간 그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듯한 메시지를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60대, 70대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그게 좀 변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탁을 하는 뭐는 이렇게 해다오, 뭐는 저렇게 해다오,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갖다가 SNS나 이런 거보다기보다는 1대1로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남기는 메시지들을 많이 남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엄청난 차이가 있군요. 예, 유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 유족들이 나고인이 떠나고 나면, 예, 내가 그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긴 들었지만, 그걸 자살을 하려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아마 일반적인 그런 반응일 텐데, 이 우리가 그런 징후를 좀 알고, 그거 좀 대처를 하려면, 사실은 가족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이런 징후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께서 고인이 자살하기 전에 무관심했다, 이건 아닌 건 분명합니다. 문제가 있었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건 분명한데요. 그런데도 그 구체적인 징후들을 보시면서도 그거는 발견을 못하시고 인식을 못하고 넘어가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징후들을 우리가 좀 잘 포착을 할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또 발견을 저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그 자살 원인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텐데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가장 그 큰 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인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이제 예를 들자면 자살하신 고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요인들인데요. 뭐 빈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단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절이 그런데 어느 한 시간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단절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런 뭐 빈곤, 단절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만 있는 경우보다는 이런 이유들이 몇 가지가 중복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오랫동안 쌓여왔던 질병이 한꺼번에 암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런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예, 가장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어떤 분들입니까? 일단은 가장 자살 가능성이 높으신 좀 위험한 분들은 실제로 자살에 관련된 시도라든가 아니면 자살에 관련된 암시를 명확하게 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전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힘들다, 죽겠다, 그 다음에 저 세상은 어떤 거지, 이런 식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사소하게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드려야 되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한번 시도했던 사람들이 결국 다시 자살로 나아간다. 이제 이런 말씀, 예. 네,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높다라고 보통 우리가 조사가 되는데요. 예. 한 번 자살을 시도한 분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그럴 때, 또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관심, 사회적 생각들이나 통념들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좀 오히려 그게 많이 무책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우울증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 했는데, 이 청취자들이 아주, 많이 이제 그 문제를 물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청취자 질문을 제가 직접 전달을 할게요. 5712님. 우울증과 자살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제 친구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8417님. 우울증을 앓지 않아도 자살을 할 수 있나요? 예. 네. 예,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네. 일반적으로 자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자살하신 분들의 대략 한 10%에서 20%만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우울증을 앓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그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도 한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이 안 되는 정도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살의 원인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우울증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질병이라든가 사망의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병원에 굉장히 많은 내과, 이비인후학과, 외과 이런 여러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의 원인이 우리가 우울증이다 혹은 자살의 원인이 빈곤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하고 그다음에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그 정부의 첫 조사였는데 앞으로 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그 보건복지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정부가 이제 많이 인식을 하시고 계신 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좀 더 하셔야 될 일들이라면 이게 자살이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국가가 개입해서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노인분들 자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아주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관계의 단절이라는 부분들을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갖다가 많이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예방이라든가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빈곤과 단절, 가장 큰 자살 이유라는 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젯밤 미국 증시 또 올랐죠? 예, 봄바람이 불면서 각종 경제 지표가 그 겨운의 한파 영향에서 벗어나자 증시가 화답하는 분위기입니다. 2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40.39포인트 0.24% 올라서 16,573으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5.38포인트 0.29% 올라서 1,890.90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그 나스닥 지수는 0.2% 올랐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그 3월의 미국 민간 고용은 19만 1,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직전월에 그 17만 8,000명을 웃돌았습니다. 또 2월 제조업 신규 주문은 그 전월 대비 1.6% 늘어서 전망치인 1.2%를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그 지역 연방은행,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엇갈린 전망을 내놓아서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내년 1분기를 첫 금리 인상의 시기로 언급한 반면에 데니스 로카트 아틀랜타 총재는 내년 2분기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코스피가 올 들어 처음으로 장중 2,000선을 돌파했죠. 네, 어제 그 코스피가 5.27포인트 0.26% 올라서
1997.2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시작과 함께는 그 2001.26칸까지 올라서 올 들어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했지만 지키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2,000선 돌파 실패는 매번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 때문인데요. 국내 주식형 펀드에는 지금 지수가 1,900선으로 가면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가 1,950을 넘어서 2,000선 근처로 가면 빠져나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선 근처에서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어제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2,632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국내 기관은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1,960선을 넘어선 지난달 26일 이후에 줄곧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펀드 매물벽을 조만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2년간 상당 규모의 환매가 이루어져서 부담이 줄어 있다는 건데요. 어제 외국인이 4,382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등 외국인이 최근 사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2,000선 돌파가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주식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괜찮은데 이 국내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이제 조금씩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면서요? 예,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청약순인의 마감이 속출하면서 새로운 아파트 분양 시장이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25일에 대구 침산동 화성 파크드림 아파트에는 835가구 분양에 청약 1순위자만 3만 2천 명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 38.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부산 사직동에서 선보이는 사직역 3정 그린코아도 1순위 접수자만 11,000명에 달해서 평균 경쟁률 47.49대 1로 분양을 마감했습니다. 예, 그러면 청약 1순위 통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예,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 24개월, 지방은 6개월 이상이어야 부여되는 자격으로 실수요자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데요.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 아파트 분석에 따르면 이들 청약도산 1순위자 10만 7천 명이 올 1분기에 아파트를 청약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4배가량 늘어난 숫자인데요. 지난 2월 말에 5대 광역시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가 9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10명 중에 1명이 청약에 나선 걸로